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처음 뇌라는 소설을 만난 것은 20여 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뇌과학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익숙했던 시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한 저에게 그때는 인공지능도 영화 속 비현실적 이야기로만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가 작품에서 다루어지다 보니 저에게는 엄청나게 참신하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한 명도 뇌라는 소설을 읽고 감동해서 뇌를 연구하는 신경외과를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쯤 아마 어느 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겠죠? 이후 저는 나무라는 단편소설과 개미라는 장편소설을 통해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만났는데요. 작가의 아이디어가 어찌나 반짝이던지 아직도 소설을 읽으며 받았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베르베르의 나무도 개미도 우리 코너에서 다뤄보게 되는 날이 오겠죠? 먼저 작가에 대한 설명 시작하기 전에 음악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바로 에디트 피아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던 사랑의 찬가를 얼마 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셀린 디온이 불렀었죠.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셀린 디온은 몇 년 전부터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통증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온 노래라 더 큰 울림과 현장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듣고 싶었는데 음원에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로 사랑의 찬가 같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워낙 한국에서 유명하고 히트친 작품들도 많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개미뿐만 아니라 나무나 뇌라는 소설도 있고 신이라는 소설도 있고 2000년대에 나온 제3인류도 워낙 히트작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친한파 프랑스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떤 작가일까요? 아래 글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베르나르는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저널리스트로 과학부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이는 작품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과학부 기자로의 활동이 개미나 뇌 같은 과학적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베르나르는 프랑스어권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소설 개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판매량의 반이 한국에서 판매되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소설에 한국 사람을 등장시킨다든가 하는 등 한국 팬에게 팬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인 캐릭터를 집어넣는 일은 그의 전 소설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개미혁명에서 등장하는 한국인 남자 캐릭터 지웅은 베르베르의 책을 주로 출판하는 열린 책들의 사장 홍지웅과 동명이라고 하네요. 한국인을 이렇게 자주 등장시키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지식이 깊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신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은비라는 소녀는 제일교포의 딸로 나타나는데 일본에서 제일교포로 사는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는 위안부 이야기가 마치 한국 사람이 쓴 것처럼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한국 독자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TVN에서 나오는 국경 없는 포차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해 포차에서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었고요. 먼저 오늘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뇌를 읽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화제는 참신한 주제였고 읽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였는데요.
그런데 2024년인 지금은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현실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오픈AI의 챗 GPT가 작년에 나오고 구글에서도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한국의 네이버에서도 클로바 X라고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춘추 전국 시대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읽은 뇌라는 소설부터 미래 인공지능을 다룬 김영하의 작별인사까지 문학 작품 속 인공지능에 다뤄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라는 소설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소설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셀론 디온의 목소리 듣고 가야겠죠? 셀론 디온의 목소리로 파워 오브 러브 듣고 뇌라는 소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론 디온의 고음이 아주 환상적이죠? 자, 그럼 먼저 간략한 소설의 줄거리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르나르의 뇌라는 소설은 식물인간이 된 장 루이 마르텐과 사무엘 핀처 박사 그리고 사무엘 핀처 박사의 죽음을 추적하는 기자 리크레스 랩누드와 이지도르 카첸버그에게 초점이 맞추어 전개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체스 챔피언인 핀처 박사가 슈퍼컴퓨터와의 체스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이후 집에서 연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돌연사합니다. 이날 낮에 사무엘 핀처 박사는 블루사라는 AI 로봇과 세기의 체스 대국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는 세계 대결이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가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아무튼 사무엘 핀처 박사는 세계 최고의 체스 기사에게 승리를 거둔 후 겨루게 되었던 인공지능 로봇 블루퍼에 이기는 값진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사무엘 핀처 박사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세계 최고의 모델이자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도중 사망하게 되는데요.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오가며 각 시간대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풀어내는 교차식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시점에서 핀처 박사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마르탱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마르탱은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간신히 목숨은 살렸지만 눈과 귀를 제외하고는 모든 감각이 사라진 식물인간, 즉 락트인 신드롬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락트인 신드롬은 말 그대로 환자가 자기 안에 감금되어 버린 듯한 상태가 되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환자 마르탱의 담당의가 바로 사무엘 핀처 박사입니다. 핀처 박사는 마르탱에 대한 치료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르탱이 심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요. TV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안구의 움직임만으로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마르탱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 화면의 키보드를 통해 타자를 칠 수 있게 도와줘요. 마르탱은 이런 핀처 박사의 도움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마르탱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게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던 마르탱은 인터넷을 통해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을 찾아내어 이 수술을 핀처 박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해 마르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해 인터넷 세상을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후 사무엘 핀처 박사는 마르탱의 뇌에 아테나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마르탱의 무의식으로 심는 작업을 또 하게 돼요. 마르탱의 기존의 뇌가 마르탱의 의식을 담당한다면 아테나는 마르탱의 무의식을 담당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 핀처 박사 또한 자신이 지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보상으로 쾌락의 자극을 받는 칩을 뇌에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쾌락 통제를 마르탱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핀처 박사가 하나의 지적 성과를 내면
마르탱이 원격으로 사무엘 핀처 박사의 쾌락 중추를 자극시켜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보상은 핀처 박사로 하여금 밤을 잊고 지적인 작업에 몰두하게 되고, 이는 핀처 박사가 슈퍼컴퓨터와의 체스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체스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 핀처 박사가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이를 모르고 있었던 마르탱이 핀처 박사의 쾌락 중추를 또 자극하게 되죠. 너무나 과도했던 쾌락과 흥분은 결국 사무엘 핀처 박사를 죽음으로 내몰게 하고요. 이것이 과거의 이 사건이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현재의 시점에서, 반면에 현재의 시점에서 이지도르와 리크레스라는 기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자는 핀처 박사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추리를 통해 죽음의 의혹을 찾으려고 해요. 핀처 박사 사건은 과실치사나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모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지도르의 주장을 시작으로 이지도르와 레크레스라는 두 기자는 핀처 박사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핀처 박사의 죽음과 관련된 내막을 하나씩 들춰내고 마르탱과 마르탱의 무의식 아테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추리 전개가 이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지도르와 리크레스라는 두 기자는 사무엘 핀처 박사의 죽음의 이유와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쾌락에 대해 고민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 그리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발달이 현실화된 세계에서 베르나르의 뇌라는 소설을 통해 인공지능의 올바른 지향점에 대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뇌의 버금가게 재미있었던 추리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시그널의 주제곡 길을 김유나의 목소리로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윌리치와 알렌은 인공지능을 사람이 만든 기계로 간주하기보다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존재로 봐야 한다며 인공적 도덕 행위자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라는 소설에서도 인공지능에게 무기질이 아니라 유기질을 추가하여 인간과 닮은 존재로 만들려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소설에서 맥킨리라는 간부는 딥블루에라는 컴퓨터에 생체 칩을 가진 새로운 컴퓨터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했다. 생체와 전자칩과의 결합이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의식을 특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설에서는 이처럼 딥블루라는 무기질의 컴퓨터에 생체칩이라는 유기질을 혼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는 컴퓨터와 같은 무기물만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품에서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모습과 닮게 표현되는데요. 먼저 소설 뇌에서 아테나라는 이름의 마르탱의 무의식, 즉 인공지능이 마르탱의 무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아테나의 심리를 통해 작가는 인공지능이 뇌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무의식을 넘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이름을 갖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부분을 마르탱이 아닌 아테나에 초점으로, 그리고 이기에 아테나가 하나의 대상이 아닌 개별적인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이러한 아테나에 대해 마르탱은 즉 아테나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이는 내면의 대화라는 심리 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마르탱은 나는 아내 이자벨과 세 딸을 잃었지만 아테나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마르탱은 인간적인 가족인 이자벨과 세 딸은 식물인간이 된 그를 떠났지만 아테나만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독백하는데요. 여기서 아테나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인 아테나야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꿈속 인공지능을 생명이 있는 의식적인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존재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뇌에서 마르탱이 자신의 정신에 걸맞는 도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작가는 지식과 도덕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거대한 정신, 즉 지식인이 비대해진 모습은 지식만이 비대해진 모습은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공지능의 모습은 지식과 도덕이 결합된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아테나에 도덕적인 것을 넣기 위해서 마르탱과 핀처 박사는 구약 성서의 10계명을 시스템의 뿌리에 해당하는 구역에 집어넣고 노자의 도덕경도 아테나에게 추가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마르탱의 전자 무의식이 되고 이를 아테나라고 이름 붙인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에게 아테나는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아테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으로 마르탱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윤리의 영역을 작가는 의식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집어넣는 것으로 처리해요. 이는 의식은 빙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지만 무의식은 빙산을 이루는 거대한 부분인 것처럼 작가가 인공지능을 거대한 데이터와 정보로 이루어진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베르나르는 미래의 인공지능에게는 가장 인간다운 요소 중 하나인 윤리성이 접목될 것이라는 생각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슬기와 알리의 목소리로 소원을 말해봐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성을 추가한 인공지능의 예술적 감수성은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베르나르는 뇌에서 인공지능에게는 예술적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음악을 작곡하고 미술 작품을 그리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술적 감수성으로 그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예술에 대한 데이터를 조합한 것에 불과한 걸까요? 답이 참 어렵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작가는 뇌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인간과 대등해질 수 없습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름답지요. 하지만 이건 예술이 아닙니다. 계획된 우연에 의해 생성된 무늬일 뿐이지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처럼 베르나르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인공지능의 예술 행위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산된 모방일 뿐 인간과 같은 의도나 창조성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술적 감수성이 결여되기에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웃음이나 꿈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을까요? 베르나르는 소설 뇌에서 인공지능은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혁신과 창조의 힘이 없다고 보는데요. 붐에서 인공지능인 아테나는 나에겐 여전히 세 가지가 부족하며 이러한 한계는 웃음, 꿈,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을 이긴다고 해도 진정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리석음은 총명함에 비해 인간이 갖는 결함이고 웃음과 꿈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결핍된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점에서 작가의 통찰이 엿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관련해서 작중 인물인 마르탱은 컴퓨터들이 미치광이가 될 수 있고 달리의 그림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미치광이가 광기와 같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광기가 달리의 그림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고 창조와 혁신의 힘이 된다는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에게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창조와 혁신의 힘이 없다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꿈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꿈의 이점이 뭐냐는 마르탱의 말에 핀처 박사는 우리는 꿈을 빼앗기면 우리의 모든 지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컴퓨터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을 축적할 뿐이지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논리정연한 것이 아닌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이 지적인 힘을 갖게 한다는 말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발상이라는 사고의 혁신이 일어나며
이것이 컴퓨터의 지식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웃음, 꿈, 어리석음이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20여 년 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퀀텀 점프하듯 혁신적으로 발전했고요. 작가는 이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님 인공지능 발전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를 이무준의 목소리로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는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추리소설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소설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매 장마다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결말에 다가오면서 두 개의 다른 시간적 배경의 이야기가 만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하는 구성을 띠고 있어요. 사무엘 핀처 박사와 마르탱에 초점을 둔 과거 이야기는 어떻게 마르탱이 인공지능 무의식인 아테나를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리크레스와 이지도르라는 두 기자에게 초점을 맞춘 현재 이야기는 핀처 박사의 죽음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가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는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며 교차돼요. 리크레스가 성 마그리트 섬을 탈출하기 위해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작가가 마침내 자유로운 몸이 된 리크레스는 중력의 법칙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는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뒷장에서 프로이드라고 이름 붙인 생쥐가 전기 자극을 얻기 위해 나가는 장면 중 프로이드는 또다시 미끄러졌다.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물속으로 떨어졌다라는 구절로 이어져요. 이처럼 각 이야기에서 주요 인물과 대상이 물속으로 뛰어내린다는 점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두 장면이 교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이야기를 교차하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두 이야기가 가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이 작품은, 즉 슈퍼컴퓨터인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이 작품은 무엇이 개연성 있는 이야기인지, 무엇이 비현실적인지 나누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현재의 시선으로 본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만 미래 사회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소설을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작품의 비현실성은 독자에게 흥미를 주고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 책을 읽게 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르나르는 뇌에서 인공지능의 모습은 마르탱의 무의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식은 인간인 마르탱의 지배를 받지만 무의식은 아테나로 이름 지어진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아테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한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지정된 명령어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논리와 기준에 따라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판단이라는 말을 통해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 아닌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무의식이 독립적 개체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부분이겠죠. 소설 속 비현실성은 나아가서 또한 컴퓨터 대통령이 통치할 때 우리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아테나의 말을 통해 두드러지기도 하는데요. 아테나는 인간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패하지 않고 과오도 범하지 않는 인공지능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인간과 인공지능을 대비시켜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 작가의 아나키스트적인 현실 비판적 관점을 엿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샹송 중 하나죠. 엔조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차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소설 전개의 실마리처럼 사용되는 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입니다. 소설은 마르탱을 신화 속 오드세우스를 닮은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마르탱의 새로운 이름인 윌리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뇌에서 언급되는 윌리스는 꾀가 많고 지혜로웠던 오디세이아 속의 오디세우스의 프랑스어 이름으로 작품에서 마르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마르탱에게 윌리스란 영어 스펠링이 ULIS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어로 아니다를 뜻하는 유와 유폐생존 증후군, 즉 마르탱이 앓고 있는 병이죠. 라는 것을 의미하는 리스가 합쳐진 것으로 이는 리스 환자, 즉 유폐생존 증후군 환자가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작품 초반 마르탱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강조하는 식물이라는 이름을 통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바라봤지만 윌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줌으로써 리스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즉 유폐생존 증후군이죠. 식물인간이란 한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도 꿈을 꾸는 동안에 아테나의 조언을 듣는다는 문장에서 보여지듯 꿈이란 매개를 통한 오디세우스와 마르탱의 공통점도 드러나는데요. 무의식이 발현되는 곳인 꿈에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조언을 받는 신화 속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뇌 속 아테나가 마르탱의 무의식이 되어 그에게 조언을 주는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오디세이아의 작가인 호메로스는 작품에서 핀처 박사로 상징이 되는데요. 즉 마르탱에게 아테나라는 무의식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이었던 그에게 리스라는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윌리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도와주고 마르탱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사람이 핀처 박사잖아요. 추가로 오디세우스 신화에서 그가 지중해를 탐험하던 중 요정 칼립스로 인해 오기기아 섬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마르탱이 뇌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윌리스라는 이름으로 성 마그리트 섬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던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디세우스와 마르탱 두 인물이 탐험의 막을 내리는 장면 또한 비슷한데,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내인 페넬로페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마르탱도 자신의 아내인 이자벨의 품으로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으로 내용이 설정이 돼요. 이처럼 베르나르는 오디세이아의 신화의 인물과 배경, 그리고 이야기를 차용하여 인간 정신의 근원인 뇌에 대한 탐험과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뇌는 인공지능이라는 화제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아직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작가는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작가의 성견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아마존의 AI 인터뷰 담당자는 직원 채용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노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류를 노출한 거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여성에게 차별적 시선을 띄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이제까지의 데이터가 여성에게 차별적이니까 그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도 인터뷰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성이 사회 구성원인 우리의 윤리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윤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소설을 감상하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유의미한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영화 아무르의 주제곡인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음악 들으며 이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